네. 7시 12분 30초입니다. 경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대 성장률로 그냥 딱 가는 거 아니냐 걱정이 많습니다. 201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도 산업연구원에서 내놨는데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최기합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가 한일 수교 50주년 되는 날인데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중요한 그 핵심적인 통계 지표를 좀 비교하다 보면요. 네. 그런 결론에 다다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 잠재 성장률이라든가요. 또는 인구 구조 변화의 추이를 비교하고 또 이제 경제나 산업 구조 그리고 경제 운영 방식 같은 것을 비교하다 보면은 유사한 변화 추이가 관찰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잠재 성장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한 4%대 그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까지 이제 3% 수준으로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게 다시 2%대로 하락하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잠재 성장률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결정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기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기술 진보 속도라는 게 있는데요. 네, 네. 그것을 이렇게 추계하다 보면은 일본처럼 이렇게 둔화되는 추이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그 일본 경제가 활력을 많이 잃은 게 이제 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인데요. 네네. 우리는 다소 늦게 시작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속도가 그 일본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 경제처럼 우리도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제 구조가 그렇게 생길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경제 제도나 운영 방식을 우리가 일본 것을 많이 답습했습니다. 네. 그럼 일본이 갖고 있는 제도가 상당히 그 활력을 잃은 모습을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은 비슷한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들으면 참 답답해지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어제 한국 경제가 불가피하게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측면이 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발언에 대해서? 사실 그런 이야기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자주 있어왔던 지적입니다. 네. 근데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아무래도 경제가 그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진입함에 따라서 또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속도가 이전처럼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냐. 따라서 속도가 좀 둔화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복지 지출도 늘어나고요. 네. 또 유럽 선진국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저출산과 고령화가 아마 구조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 하나씩 둘씩 따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성장 국면은 선진국의 당연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속도입니다. 네. 속도가 지나치게 우리나라는 빠르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본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그 OECD에서 자주 사용하는 통계인데요. 그 GDP 대비 그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따져보면은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약 10%대입니다. 네. 반면에 32개 OECD 평균은 한 22%라서 아직 절반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고령화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지출은 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상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성장률이 과연 얼마 떨어질지 사실 다소 걱정이 됩니다. 네. 결국 이제 고령화라는 것이 부양해야 될 그 노인들은 많고 활력 있게 일하는 젊은이들은 줄어가는. 근데 거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기술 진보 속도가 둔화됐다. 저는 그 말씀에 좀 관심이 가는데요. 이거는 새로운 기업이 새로운 창업이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게이레츠라는 계열사들의 모임들이 그 경제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많은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근데 네. 아무래도 대기업이 그렇게 자리 잡다 보면은 그 옆에 있는 작은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확장하더라도 대기업이 진입할 경우에 위축될 것이 뻔해 보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네. 보면 굳이 내가 이 사업을 할 이유가를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아,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나 또는 이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 개발에 아무래도 그런 동기를 네. 갖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그런 면에서 정말 뭔가 개발하는데 지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다 그러면 뭐 물도 아주 지류가 먼저 마르듯이 가장 고통받는 게 이제 서민인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까요? 특히 이제 메르스로 지금 뭐 관광업이고 소상공인 지금 직격탄을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그 토마스 피게티 저서에서 얘기하듯이요. 네. 소득이 늘어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버는 방법이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돈을 굴려가지고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성장률이 낮아지면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근로자나 소상공인, 농민 등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책으로 이제 단기적 대안하고 장기적 대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쉽게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들 계층에 대한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정책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노동소득이 늘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근로자의 숙련이라든가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고서는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근로자나 소상공인이나 농민이 됐던 간에 자신들의 숙련이나 기술 수준 또는 생산성을 높이도록 지원해 주는 게 아무래도 장기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적정 수준 경기 보완 방안, 최경환 부총 얘기입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네, 당연해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구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통상적인 그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 경기 부양은 대체로 이제 건설 투자나 이런 쪽에 많이 비중이 가게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메르스 사태는 다소 특수한 면이 있습니다. 아하. 다시 말해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장기적인 효과라는 게 하나가 생겨났는데요. 그것은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신뢰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아무래도 그 이번에 이제 경기 부양 방안이 아마 모색이 되어야지 이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이득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무신분립이라고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이제 무너진 이런 것에 대한 신뢰 회복 이쪽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고맙습니다. 아주대학교 네. 경제학과 최희갑 교수였습니다.